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일본 교육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일본 교육이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적정 시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 뭐 이런 것도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2주에 다 완성을 못하고 3주에 걸쳐서 일본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본 교육이라는 게 꼭 교육 자체에 관한 그런 그 강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본 일본 사회, 뭐 일본인, 그 다음에 어떤 일본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아주 교육 내용에 국한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일본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우리가 조명해 보는데 이제 교육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보기 위한 하나의 자료,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제 그 일본 교육을 택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빨리빨리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일본 그 사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들의 수업은 끝까지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다음 주에 이제 그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본 교육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는 다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마무리 강의로서 잘 들어주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릴까 해요. 기말고사에 관한 안내는 공지사항에도 이렇게 올려놨지만,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내용을 가지고 좀 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안내를 할게요. 시험 일시는 23일이죠. 저희가 화요일 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23일 날, 그래서 시험 문제 공개는 23일 날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이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고, 동일한 23일, 답안지를 동일한 23일 날, 자정까지, 12시까지 이제 저한테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시험을 보는 방법은, 그래서 5문제를 제가 23일 날 온라인란에 5문제에 대한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을 보고 그 5문제를 잘 숙지를 해서, 이제 오픈북이죠. 여러분들이 5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해서 23일 날, 그날 밤까지, 밤 자정 12시까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첨부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은 여기 이제 주소를 공지사항란에 넣어놨죠. 타마64, 그 다음에 골뱅이 한메일.넷이 이제 개인 이메일인데, 개인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당일 발송된 그 파일만, 이메일만 제가 이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당일날, 이걸 며칠씩 잡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날 자정 12시까지는 꼭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은 한 문제당 이제 5문제가 나갈 건데, 한 문제당 글자 포인트는 12, 그 다음에 한 문제당 5줄에서 10줄 이내, 너무 짧게 써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제가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만큼 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적정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엉뚱한 대답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려서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서술하였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어도 가능하고 한글로 해도 가능해요. 저기 답안을 작성해도 괜찮아요. 일본어하고 한글은 제가 답안을 채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나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건 영 문장력이 너무 아주 수준 이하라 그 문장을 읽을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글이다, 그런 답안이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채점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술하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답안의 어떤 그런 객관성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객관성은 그런 객관성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답안의 객관성이라는 건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 내용이죠.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요게 이제 50% 균형 맞게 균형이 갖춰진 대로 이렇게 서술이 됐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 주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는 그 점수를 잘 주고 누구는 뭐 점수를 잘 못 주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그런 답안을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을 하려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객관성을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의 객관성은 답안의 객관성이에요. 그래서 답안지의 객관성이라는 거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잘 이해했는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한 50% 이제 한 문항당 어떤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답안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나머지 50%는 그 답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수강생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 50% 작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이 갖춰진 그런 문장으로 서술되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주요 채점 기준이 있죠. 그래서 별표 하나, 둘, 세 개를 해놨는데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시험 준비 잘 하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 한번 여러분들하고는 대면 수업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글쎄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의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꼭 이게 한 학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해주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여태까지 조금 급한 이런 음성으로만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미흡한 점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넓은 아이로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고, 마지막 수업도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사교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교육에는 이제 주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숙이라는 한자를 써서 주크로 발음을 하죠. 근데 이 주크는 요비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요비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이고또,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학습 주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학원을 말해요. 그래서 교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충 학습하는 그런 학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학습 주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꼭 요비꼬라든지 나라의 곳도 는 뒤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요비꼬, 학습 주구, 나라의 곳도 이런 것들, 이런 사교육의 총칭을 바로 이제 주구라고 하죠. 주구는 헤이안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에 이미 우리 교육기관인 대학료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대학료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가 자택에서 별도로 제자를 양성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주구, 집에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시주구,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르치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해서 시주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주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헤이안 시대라면 언제가 헤이안 시대죠? 천년 일본의 고대를 얘기하죠. 고대부터 이 주구가 이제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료는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학동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가르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자들이 자택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도를 한 그런 곳에서 이 주구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쇼카손 주구라고 해서 에도 시대 말기에 현재 야마구치현에 존재하고 있는 시주쿠예요. 시주쿠인데 저도 야마구치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보다는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내부는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부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내부도 이렇게 강의실해서 사진이 제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어쨌든 에도 시대 말기에, 여기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면 에도 시대 말기에 현재 야마구치현에 존재하는 시주쿠이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주쿠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학생들을, 훌륭한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이냐면 막부 말기라는 건 에도 막부의 막말이라는 건 에도 막부의 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 시대의 말기부터 그 다음에 메이지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주도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주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가서 읽을 때 마츠시타 무라주쿠 이렇게 읽었는데, 마츠시타 무라주쿠가 아니라 쇼카손 주쿠라고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에도 말기부터 현재까지 현존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주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주쿠 가운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주쿠라고, 여러분들 혹시 게이오 대학이, 지금의 게이오 대학의 전신이 바로 게이오 주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게이오 대학 이름이 게이오 기주쿠라고 하죠. 게이오 의숙 해가지고 게이오 기주쿠라고 이제 읽는 것처럼, 오늘날의 게이오 대학이 과거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주쿠로 그렇게 활용을 하던 곳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쿠로서 아주 발전을 크게 한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게이오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쿠의 기능을 그럼 살펴보면, 주쿠에서는 학교 수업 보충,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 주쿠 이래가지고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각종 학원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아직 다니기 전에, 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나라의 것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두 곳 정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죽구에 한두 곳 정도 이게 다니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렸을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뭐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하고 그다음 피아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도 하고 이런 그 곳에 많이 학원에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학원에 취학 전에 유치원 말고 이제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한두 곳 정도는 일본에서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학생의 경우는 뭐 한두 곳 정도가 아니라 그 학생들 7, 80% 정도가 몇 군데씩 이렇게 그 뭐 개인차는 있지만 몇 군데씩 그렇게 죽구에 다니고 있는 그런 그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사교육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사교육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많이 그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일본의 그 사교육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그 환경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비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비코. 요비코는 요 한자 그대로 예비교 해서 예비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는 예비학교지만 우리나라의 그 입시학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위한 상업적 교육기관으로서 입시학원을 가리키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학원, 입시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입시학원도 그냥 학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예비교해서 그 요비코라고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를 들어가기 위한 진학을 위한 그 예비학교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요비코에서 하는 그런 요비코의 기능은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준비자에게 미리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 합격 후 필요한 지식 등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대학 수험, 그 다음에 사법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로 들어져 있는데 맞아요. 뭐, 대학 입시 시험은 뭐 아주 그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에 관한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 꼭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왜 뭐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자격에 준한 그런 시험이 있죠.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런 시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비코에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바로 이제 요비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그 TV 광고 보면 요비코에 대한 이런 그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그런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뭐 그런 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학원들을 많이 그 광고를 하죠.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비코 광고가 아주 이 상업적 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때 60년대, 70년대는 막 이게 정말 학교 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학교 규모에 그 근접할 정도로 이게 상당한 규모의 그런 큰 입시 학원들이 막하니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이런 광고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 요비코에서 그 숙식을 제공을 해서 기숙형 요비코라고 하죠. 기숙형 요비코가 일찍이 일본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숙형 요비코가 글쎄 우리나라도 역사가 좀 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숙형 요비코가 있어서 그런 기숙형 요비코를 중심으로 한 그 상업기관으로서의 상업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가 90년대 이제 대학 입학 그 입학자들의 그 인원수가 좀 감소하고 또 이제 그 대학 입학 인원수가 감소했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이 이제 드러나면서부터 점점
그 입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약간 또 그 쇠퇴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대비해서 지금 학교도 통폐합을 하고 있고 각종 학원들도 이제 그렇죠. 더 전문화되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거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그 편이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이제 요비코가 확대됐다가 조금 이제 아주 이게 양적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그 내실을 기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런 학원, 사교육에 관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하고 조금 비슷하고 일본의 뒤를 약간 밟아가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일본은 요비코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다 요비코에 다 입시학원 입시를 위해서 그 공부를 하죠. 근데 일본의 요비코는 입시를 위한 그런 요비코는 사실상 모든 뭐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 다 다니는 그런 데는 아니고 애초에 공부가 이제 공부에 특기가 없다. 공부에 뭐 그다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미리 자기의 다른 진로들을 이제 택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학원에 다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사실은 반드시 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이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제가 통계로 보기에는 한 95%, 일본보다 높아요. 대학 진학률이 일본보다 이제 그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 뭐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어떤 레벨이든 간에 자기 레벨에 맞는 그런 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입시학원을 거의 대부분 다닌다. 뭐 안 다니더라도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해요. 그렇지만 자기 진로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진로가 아니면 이제 다른 준비를 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이고토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배우고 익히는 일, 배우고 익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습하는 것, 뭐 학습하는 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나라이고토는 우리나라의 그런 학원이라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써 있는 거 PPT 자료에 써 있는 대로 한번 보면 스승으로부터 예능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말하며 게이코 고토라고 이렇게 돼 있죠. 게이코 고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습적인 곳에 더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의, 아니면 룰, 규율,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단순한 예능과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 미술, 영어, 수영 등의 배움을 통해서 예의 범절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나라의 것도예요. 그 나라의 것도 하면은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적인 그런 부분, 학습적인 부분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둔다면 일본에서는 물론 기능적인, 학습적인 또 예술적인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지만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예의 범절이죠.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나 그런 걸 통해서 예의 범절을 오히려 더 익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도를 예를 들면 그래요. 서도를 만약에 서예를 배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예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글씨 쓰는 것을 예술로 예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왜 서도라고 하겠어요? 길도자를 써서 그 글씨 쓰는 것에 대한 도리
도리를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글씨를 예쁘게 잘 쓰면 된다라는 그런 글씨를 예쁘고 잘 쓰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어요. 물론 뭐 다른 목적이 전혀 없다고,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글씨를 잘 쓰고 예쁘게 쓰고 훌륭하게 쓰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글씨를 쓰는, 글씨가 뭐 삐뚤빼뚤 쓰든 뭐 예술적 가치가 없든 간에 글씨를 쓰는 사람의 태도, 도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 큰 범위로, 큰 영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하고 서도 시간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막 이제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그 서예 시간, 한국에서도 서예 시간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 서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서예 할 때 먹을 갈아서 파는 거를 사서, 가지고 가서, 먹 가는 시간을 생략하고 갈아 놓은 먹을 부어서, 벼루에 갈아 놓은 먹을 부어서 그것으로 이제 글씨를 썼던 그런 기억이 없나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여기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 먹을 갈아 놓은 걸 판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먹을 요즘은 편리하게, 옛날에는 이제 다 그 먹도 가지고 가고 벼루도 가지고 가서 그 먹을 벼루에 이렇게 갈았죠. 갈아서 까맣게 만들어진 그 먹물로 글씨를 쓰곤 했는데, 요즘은 그 벼루에 먹을 가는 그런 시간을 생략하고 먹을 이제 갈아 놓은 먹물을 사서 이렇게 글씨를 쓰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해요. 글씨를 쓰는 것 자체, 글씨를 쓰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먹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종이를 펴는 것, 그 다음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 자, 어떤 글씨를 마음에 새기고 쓸 것이냐, 이 글씨가 의미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글자, 두 글자 글씨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자지를 많이 가서 똑같은 글씨 아니면 다른 글씨들을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을 연습을 해서 글씨를 잘 쓰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고토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술,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잘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예술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 자세부터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을 몸에 익혀서 결과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그러면서 예의 범절을 몸에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바로 이게 나라의 것, 우리나라의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의 고토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럼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걸 왜 중요시하게 여겼는가? 그 뒤에 이제 시츠케라는, 여러분 혹시 시츠케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교육 문화 가운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바로 시츠케예요. 그래서 그 시츠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고토가 시츠케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시츠케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시츠케인가, 어떤 게 시츠케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시츠케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도덕적인 생활,
즉 예의 범절 등의 가정교육을 말한다. 가정교육이 이제 시스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가르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그 집안의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뭐 친족이라든지 형제 자매들끼리라든지 그 집안에서 가르치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식에게 가르치는 도덕적인 생활 뭐 이래야 한다. 뭐 인사를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지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예의 범절 등의 가정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케라는 건. 그렇죠? 이 한자가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 신자와 아름다울 미자가 합쳐진 한자예요. 그래서 몸신 아름다울 미.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가져야 된다. 몸가짐을 바르게 아름답게 그 바르게 함으로써 남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시츠케라는 건. 근데 이 시츠케라는 그 용어는 뒤에 설명이 없군요. 미리 뒤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케란 용어는 일본에만 있는 한자예요. 원래 한자라는 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진 그런 글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케는 중국에도 없는 글자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케라는 그런 한자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활용을 할 만큼 이 시스케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몸가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누가 이제 그 아름답게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도록 몸가짐을 중요시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썼다는 건 그만큼 이 시스케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성과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츠케를 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서 어떻게 시츠케를 하는지. 첫 번째는 두드러진 행동과 몸가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걸 일본어로 하면 일본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히토니 메이와코 카게루나죠. 히토니 메이와코 카게루나. 그래서 뭐예요? 메이와쿠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한테 방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동떨어진 좀 튀는 그런 행동, 그런 몸가짐을 갖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곧 폐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두드러진 행동과 몸가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드러지게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시츠케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하지는 뭐예요? 수치심이죠. 그쵸? 하지노 문화해서 수치의 문화라고 이제 그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지노 문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 즉 즉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치의 문화를 일본인들은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츠게를 하다 보니까 그 시츠게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치의 문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보면은 사실은 왕따, 이지메라는 게 많이 우리나라의 이지메와 일본의 이지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글쎄, 제가 느낀 이지메는 그랬어요. 일본에서의 이지메는 우리나라는 그 이지메라는 게 좀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자료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통계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본의, 이지메와 한국의 왕따,
왕따 문화 뭐 이런 게 사실은 비교해 놓거나 뭐 했으면, 근데 그 비교가 굉장히 단순한 거고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라, 물론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로는 쓸 수가, 자료로 이게 그 충분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음,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한국의 이지메와 일본의 이지메는 조금 그 깊이와 그 다음에 수단과, 그러니까 이지메가 행해지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사실은 그 왕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왕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처럼 그 왕따 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왕따함으로 인해서 왕따를 하면서 그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라고 합시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에 그 조금 잘못 판단된 일부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이제 그 뉴스로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보도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그 상황이면, 왕따가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 고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수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이 왕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이즘에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 일반에 곳곳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고 작은 이지매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어. 근데 그 이지매 중에 하나가, 이지매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드러진 행동과 몸가짐이에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아도 이 튀는 행동이 일본의 이지매를 보편화하게 만들어요. 이 튀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건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아주 정말 그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같은 과의 여학생 하나가, 뭐 여대였기 때문에 여학생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학생 하나가 영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유학을 하고, 뭐 아버지의 직업 관계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이제 그 일본의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약간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말투라든지 일본어도 뭐 손색 없게 잘하고, 영어도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어도 그렇고 잘해요. 잘하고, 아무튼 근데 그리고 또 엄청 예뻐요. 예쁜 데다가 아무튼 누가 봐도 눈에 튀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런 튀는, 그 외형으로만 튀는 것이 아니라 뭐 일거수일투족, 얘가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독특해요. 이제 서구식 그런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독특한 게, 수업이 끝나면 왜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의례적으로, 우리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례적으로 여러분 질문 있나요? 이제 거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 그렇게 질문 있나요? 뭐 없으면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업을 끝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의례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이 뭐 질문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은 꼭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자기가 궁금해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충 시간을 보고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아니면 종이 치고 나서, 수업이 마치는 종이 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꼭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저 질문을 꼭 이 시간에
요 상황에서 요 타이밍에 했어야 되나라는 거는 조금 의아할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우리가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 아닌, 다 같이 이제 대답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뭐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도 될 듯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을 위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해서 꼭 10분, 20분씩 그 끝나는 상황을 좀 지연시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질문이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 교수님도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저희가 학과 전체 학생이 63명이었는데 그 63명이 함께 다 같이 듣는 수업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마다 꼭 그 학생이 번번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행동? 두드러진 행동이에요. 두드러진 행동.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63명 중에 그 학생 하나 빼고 나머지 62명, 저까지 빼고 61명이 모두 그 친구를 이지매를 하게 되는. 근데 그 이지매를 그 친구는 몰라요. 정작 이지매를 당하는 친구는 몰라. 자기가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지. 근데 나머지 62명만 아는 거예요. 62명만 그 아이가 모르는, 그 아이가 약간 피부가 이렇게 가무잡잡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삥짱이에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른 학생들이 막 삥짱삥짱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삥짱이 그 친구의 닉네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모르는, 그 이지매를 당하는 친구, 그 당사자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그 닉네임이었어요. 약간 피부가 가무잡잡하니까 필리핀 사람이랑 닮았다 해서 그걸 삥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글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이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이지매를 당하는 걸 알고 학교를 2학기 때 그만뒀어요. 1학년 2학기 때 그만뒀는데 2학기 때 그만두고 나서 그 담당 교수님들이 저희 이제 전체 수업을 할 때 한 학생이 자기의 그 적성과 이과가 맞지 않아서 이제 그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로 했다. 자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 과와 적성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이지매를 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모두들 그 이지매 당한 학생이 이지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걸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모두들 그 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 학생은 이 과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지매를 다 다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지매와 일본의 이지매는 이런 경향을 보더라도 좀 많이 다르죠.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런 이지매가 발생한 거죠? 그게 두드러진 행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습계에서 남보다 튀는 행동, 남보다 더 잘하지만 뭐 이렇게 튀는 행동, 또 못해서 튀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학교 교육에서 학습이다. 그러면 70%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그 이상 70%가 기준이고 이 70% 이상 되는 건 할 사람은 하고 공부를 더 할 사람은 하고 뭐 학원을 다녀서 그 나머지 30% 상위로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머지 30%는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 70%까지는 다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누구나 다 하는 70% 이상 너무 튀게 자기가 잘하는 거를 너무 막 튀게 해서도 안 되고 이 70%에 못 미쳐서도 안 돼요. 이 못 미치는 것도 70%를 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70%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못해도 폐를 끼치게 되는 거고 너무 잘해도 폐를 끼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두드러진 행동, 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를 아주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히토니 메이와코 카케루나 히토노 자마니 나루나 이런 거
이런 말들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바로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츠케예요. 가정교육.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츠케에 관한 문제점. 전 페이지에서 그 이지메 얘기를 하면서 그 시츠케를 하는 방법 중에, 방법과 그 목적 중에, 이지메를 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드러지는 행동과 몸가짐이 꼭 이지메를 당하게 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시츠케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라는 그 얘기들을 했어요. 그쵸? 근데 뭐 문제점으로 따지면 그 이짐에도 연결된 그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시츠케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여기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시츠케를 빌미로 아동학대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빗나간 시츠케가 문제이다.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 굉장히 심각하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아동학대도 굉장히 심각한 추세에 있어요. 드러나는, 지금 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 현상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아동학대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아동학대에 관심을 일찍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도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뭐 조사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실은 그 아동학대가 수면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감시 또 그냥 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심해졌죠. 처벌과 감시가 이게 좀 뭐랄까 심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아동학대 좀 일본보다는 뒤늦기는 하지만 아동학대에 관한 감시, 처벌 이런 것들을 이런 법,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근데 그 아동학대를 이제 저지른 피해자 말고 가해자 피해자는 아동이 되겠지만 가해자의 그 변명을 들어보면 항상 일본에서도 시츠게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위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좀 심하게 매를 대거나 뭐 이런 거지, 아이를 굳이 때릴 마음은 없었는데, 이 전적으로 가정교육을 위해서다, 시츠게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동교육을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의 훈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를 대거나 아니면 좀 지나친 그런 근데 그 훈육을 위해서 구타가 필요할까요? 그 훈육을 위해서 매가 필요할까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시츠게를 명분으로 해서 이게 이제 폭력이 이제 아주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이런 비극으로 치닫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고 또 가해자들의 어떤 진술 속에는 이 시츠게가 명분이 되는, 시츠게가 핑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시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 시스케를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시스케를 주로 어디에서 담당을 한 거예요? 그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아니면 옛날에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지나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 시스케가 이제 행해져요. 시츠게를 받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 뭐 부모님들이 다 뭐 일하러 나가시고 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뭐 이런 예의 범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든지 그런 인성교육을 어디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이가 좀 문제 있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면 가정에서 습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또 가정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한 자녀 두 자녀잖아요. 그쵸? 뭐 많아야 두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습계는 굉장히 집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쵸? 너무너무 뭐 다 귀한 자녀인데 아이들이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습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떠맡기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문제, 서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 맨 마지막에 습계를 가정이나 학교가 아닌 나라의 곳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상도 이런 그 문제점들의 현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뭐 나라의 곳도에서 뭘 가르치나 주로 이제 예의범절을 위해서 뭐 시습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습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죠. 그렇죠? 일본과 요즘 뭐 인성교육을 어디에서 하죠? 다들 한 자녀 두 자녀라. 한국도 다들 우리 집 귀한 자식들한테 뭐 야단치거나 이렇게 싫은 소리는 하기 싫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또 그대로 학교에 가게 되면 주변 친구하고의 인간관계라든지 뭐 선생님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잘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책임 추궁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뭐 떠맡길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서로.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나름대로. 이 일본의 교육이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요. 일본에서는 삼박자가 잘 맞아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세 부분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글쎄, 우리도 좀 좋은 점은 그렇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일본의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사교육은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사교육이 상황이 좀 비슷하죠. 그쵸? 아주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저출산 시대 자녀가 뭐 한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육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열의, 그 다음에 이게 사회 분위기, 아직도 학력사회 학력사회가 점점점 쇠퇴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학력사회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쵸? 능력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또 능력사회가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능력마저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글쎄, 아직도 학력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진행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뭐, 사교육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죠. 근데 이 사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이제 제가 글쎄 평가를 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교육도 그렇고 일본에서의 사교육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한국의 사교육이 이렇다 저렇다, 또 일본의 사교육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범위는 아니죠. 어쨌든 이 사교육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으로 겉에서는 보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뭐 1등이나 꼴등이나 전부 입시 경쟁에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사람만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그 제한된 그 사람들만 공부가 진로에 자기의 어떤 그 진로, 향후 진로에 공부가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공부가 이제 그 사교육, 입시 교육은 이제 진행되는 것 같고, 입시를 제외한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도 누구나 다 뭐 여러 가지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하기 위해서 사교육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해 있죠. 자, 그리고 뭐 전반적인 거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요런 사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줘도 좋습니다. 아직 아주 깊이 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질문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교육 문제, 일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는 한 3가지 정도 일본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육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교육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 중에서, 3가지, 뭐, 그렇다고 요거밖에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이제 육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유토리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유토리 교육의 장단점, 유토리 교육을 시행하고 나서의 문제점, 뭐 이런 유토리 교육을 둘러싼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비행, 이것도 이제 교육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이렇게 3가지 교육 문제를 이제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육아 스트레스를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육아 방법이 옳은 것인지, 또는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부모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도대체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이제 고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원 데뷔의 실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소위 3세와 신화에 관련한 불안감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일본 그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육아 담당하는 뭐 어머니가 주로 어머니겠죠. 주로 엄마가 육아를 담당하는데 그 외에도 육아를 담당하는 그 당사자들의 이제 육아 스트레스 이 문제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육아 스트레스, 육아 문제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가족 사회에서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사회에서는 어때요? 육아가 엄마 한 사람의 일은 아니에요. 그쵸? 모두 다 같이 함께 육아를 이제 담당을 해요. 물론 주로 엄마가 아이를 보겠지만 뭐 할머니라든지 삼촌, 이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뭐 오늘은 아기가 여기가 아팠어요. 뭐 내지는 뭐 이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안심해도 될까요? 이런 거를 이제 가족들이랑 의논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쵸? 요새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이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육아 상식들을 많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V나 뭐, 어쨌든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육아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육아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이는 10인 10색이에요. 10인 10색. 10인 10색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열 아이가 다 가네. 열 아이가 있으면 열이 다 달라요. 응?
뭐 공통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아이를 뭐 하나 키우면 하나대로, 열을 키우면 열대로, 그러니까 다 다른, 아주 각자 개개인이 다 다른 그런 뭐 환경,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적용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한테도 그게 잘 듣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인터넷 이런 잘못된 상식이라든지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엄마들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이렇대더라 하면 그 말에 또 휩쓸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족 사회에서의 육아 스트레스가 핵가족 사회에서의 육아 스트레스가 요즘 인터넷이나 뭐 정보 교류, 범람해 있는 정보들 이런 걸로 조금 쉬워졌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각양각색의 아이들 모두 다 10명이면 10명 다 각자의 개성을 지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정보에 휩쓸리는 것이 해가 될 때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육아 스트레스를 엄마들이 이제 받고 있고, 혼자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은 또 특히 공원 데뷔라는 말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원 데뷔. 고엔 데뷔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공원에 데뷔하는 거예요. 공원에 데뷔. 어떻게 공원에 데뷔하는 게 뭐냐면은, 한 돌 막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쵸? 아장아장 걸어 다닐 시기에 애들이 이제 어디에 놀러 가요? 일본은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 원래 애들이, 원래 일본이라는 일본 도쿄라든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 직후에 이렇게 막 굉장히 도시화 되면서 도시 전체가 막 너무 삭막하게 그렇게 아주 뭐 공업화 이런 그런 콘크리트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인위적으로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치 원래 자연을 되찾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 공원에 집 근처에 만 1세 정도의 유아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엄마가 집 근처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 그곳에 모여 있는 다른 엄마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네요. 공원 데뷔를.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노는데, 기존에 그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 나간 애는 이제 데뷔라는 용어를 써서 처음 나가서 새로 그 공원에서 놀러 온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그 기존에 그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와 또는 그 엄마하고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잘 맺느냐, 얼마만큼 그들과 잘 합류가 되느냐, 이게 공원 데뷔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원 데뷔에 성공을 해서 그들 기존에 있던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 무리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게 잘 지낼 수 있다면 성공을 해서 잘 그렇게 지내면 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좀 숫기가 있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지매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그래서 좀 그러면 엄마들이 좀 기존의 엄마들의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뭐 이러면 이지매를 당하는 거죠. 아이도 이지매를 당하고 엄마도 이지매를 당하고,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쟤랑은 놀지 마라 내지는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 데뷔에 대한 그런 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아이는 실패를 해서 가끔가다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공원 데뷔에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이 되는 아이들을 서로 해치거나 뭐 이런 사건이 되는 것도 있고, 사건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사건화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엄마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는, 이지매를 당하는 그런 엄마들이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주 불안한 거죠, 이제 엄마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산사이지 신화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세아 신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어로 산사이지 신화라고 이제 하죠.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3살 무렵까지 엄마가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 이후에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3살까지는 엄마들이 아이를 봐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요거는 뭐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아이마다 또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시대마다 다르고 그 사회마다 달라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패전을 하고 직후에는 막 일본이 경제 발전에 올인할 때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그쵸?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했죠. 그래서 그 노동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들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들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산사이지 신화라는 게 있어서 여성들이 우리 아이를 내가 3살도 안 됐는데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하러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엄마들이 웬만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붐을 일으켰느냐면 무슨 소리냐? 산사이지 신화가 어디 있느냐? 괜히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들 그 아기 때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를 키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막 회사에다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같은 유치원이 아니라 제가 어린이집, 음,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유치원하고, 보육원. 유치원과 보육원이 있는데, 그런 보육원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사설보육원, 국립보육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회사 나름대로 회사 사내 보육원 해서 보육원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엄마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지 못하게 엄마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육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엄마들의 노동력은 이제 사회에서 그 노동력이 활용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했어요. 막 이제 이렇게 붐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여성 노동력까지 필요 없어요. 여성 노동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어떻게? 이제는 또 산사이지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는 엄마들이 키워야 된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3살 때 잘못 형성된 그런 버릇들 뭐 이런 거는 뭐 여든까지 평생 이 아이가 가지고 지니고 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산사이지 신화를 부정하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산사이지 신화, 3세아 신화를 부정하는 때도 있고 긍정하는 때도 있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또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과연 내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지, 또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될지, 보육원은 영세아부터예요, 영세아. 채 1세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어린이집에서 만 1세가 되기 이전부터 받는 것도 있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아이들을 그렇게 맡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육아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육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찍이 아주 벌써 한 30년 거의 돼가죠. 도쿄도 육아지원 사업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도쿄도에 육아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라는 게, 그래서 그 이름이 스크스크 히로바예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크스크 히로바에서는 이제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각 지자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스크스크 히로바가 생기죠. 우선은 도쿄도가 시범적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이 도쿄도 스크스크 히로바에서 볼런티어를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스크스크 히로바가 이제 스크스크 히로바는 스크스크는 쑥쑥이라는 쑥쑥 광장 이건데 아이들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마련된 광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애들을 맡겨요, 일시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맡기고 가면, 맡겨진 동안은 애기들은 뭐 0세부터 뭐 이렇게 뭐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원을 가더라도 뭐 그 외의 시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시간, 외의 시간에 엄마들이 잠깐 아이들을 하고 데리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맡겨놓고 잠깐 어디 가서 뭐 시장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아이가 어디 뭐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좀 나쁜 행동을 버릇으로 자꾸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있고 보육사들도 있고 뭐 아무튼 양호 선생님도 있고 보육원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요런 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어머니들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런 그 스쿠스쿠 히로바라는 어린이 가정 지원센터가 이제 생겼어요. 이런 그 고민들, 뭐 이런 방안들을 계속 일본에서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아에 관한 그런 문제들, 육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탐색하고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스크스크 히로바 같은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쎄 지금은 어, 아동 상담소도 그렇고 되게 제한적인 그런 그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상담소라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어린이 그 유아들 말고 아동관, 뭐 아동관이라든지 이런 또 유아들을 위한 그 스크스크 히로바 뭐 그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유도리 교육. 일찍이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아주 90년대 그 이전부터 막 주입식 교육, 학생들의 뭐 아무튼 타이트한 그런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매일 너무 바쁜 그런 그 일상을 하고 너무 주입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래서 유토리라는 거는 뭐죠? 좀 여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유토리는 여유. 그래서 여유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유라는 의미의 유토리 교육은 과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입시 경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한 교육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의 인성이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수업 시간과 교재의 양을 크게 줄이고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여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유도리 교육을 실시했어요. 유도리 교육을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리 교육의 의도는 좋았어요. 그쵸? 학생들이 너무 주입식 교육에 그냥 맨날 시달리고, 그런 아주 많은 수업 시간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유를 줘야 된다. 그런 취지는 좋았으나, 자,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니까,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 학력 저하예요. 학력 저하. 가장 큰 문제가 학력 저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이제 여러 뭐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경시 대회 해서 국제적으로 무슨 경시 대회가 열리죠. 이런 국제 비교 결과의 순위가 일본이 뭐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선두에 선 우수한 그런 선두에 선 그런 성적이었다면 나중에 막 한국한테도 밀려요.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들 학력 평가가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 않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학력에 관해서는 단연 일본이 그 우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순위도 떨어지고 또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기초 학력을 학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애들이 아무리 여유 교육도 좋지만 너무 그 학업 수준이 학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다시 학력 중시 교육이 부활이 됩니다. 유도리 교육이 아니라 여유 교육이 아니라 학력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경쟁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진단과 반성이 일본의 정계, 재계, 학계에서 일제히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도리 교육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007년에는 1964년에 폐지했던 전국 일제고사가 부활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일제고사를 이제 64년에 폐지하면서 시험을 안 봤었어요. 근데 2007년부터 막 그런 시험을 이제 그 일제고사, 전국 일제고사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시험을 보게 하고 하면서 학력 중시 교육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일본 사회에서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문제다, 큰일이다. 유도리 교육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맨 밑에 보면은 유도리 교육, 그 다음에 학력 향상 교육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일본 그랬을 때 참 일본 사람들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고안해내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게 바로 유도리 교육과 학력 향상 교육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와 이런 걸로,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연구, 아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지속적인 연구로 인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물론 유도리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노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노는 시간도 많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노는 것처럼 학습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종합학습, 야외학습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높였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누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라든지 부모에서 집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삼박자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놀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내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면서, 음, 여유도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놀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에 놀면서 이렇게 저절로 학습이 취득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 5일 주제 수업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빈 시간 토요일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은 굉장히 알차게 활용을 해요. 우리는 놀토라고 해서 그냥 노는 토요일이었죠. 제가 한국의 교육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몇십 년, 한 20년을 그 주 5일 수업, 주 5일제 수업을 고민을 하다가 실시를 했지만 결국은 초창기에는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놀토, 자율학습 아니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놀토라는 개념을 일본에선 그 여유를 줬던 그 시간을 그냥 막무가내의 여유, 목적 없는 여유가 아니라 그렇게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리 교육 맨 처음에 신문에 방송을 통해서 야 유도리 교육 문제인데 학력 향상 교육은
교육을 만약에 들여오면 그럼 유도리 교육을 할 것이냐, 학력 향상 교육을 할 것이냐, 도대체 이 진퇴양난이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막 그렇게 고민을 할 때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 각계에 있는 교육자들이 교육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각계각층 다양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고민을 할 때 과연 저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참 지혜롭다는 그래서 깜짝 놀란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엄청 길고 긴 시간을 온 것 같으죠. 그쵸? 이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교육은 어때요? 일본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일본 그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마지막 청소년 비행 이게 또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주 이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정말 매일 거의 매일을 TV만 틀었다 하면 그때는 뭐 인터넷이 200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2000년도에 80%였다면 일본은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청소년 비행 문제, 이게 아주 문제화되어 있을 당시에는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다뤘죠. 저도 접했죠. 그래서 거의 매일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아주 도대체 이놈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들로 매일 아주 이슈화 되었던 그래서 이 청소년 비행을 아주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되고, 사회의 어떤 병리 문제, 이게 사회 병리다. 청소년 비행이라는 건 청소년 이런 범죄, 이런 거는 이 일본 사회의 병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사회의 병리가 될 문제면 얼마나 심각하면 그 병리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 청소년 비행을 받겠어요. 자, 왜 그런 청소년 비행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80년대 이후에 이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 인식을 보면 80년대 이후 10대들의 흉악한 범죄가 연발로 인해 나타납니다. 범죄가 연발적으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논란을 초래했고 이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요 밑에 바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 청소년 범죄가 살인 그 다음에 그냥 또 살인도 아니고 살인도 엄청납니다. 살인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90년대 이때 일어났던 살인 가장 기억에 남는 살인들을 보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를 살해를 해서 시신을 완전히 토막살인이죠. 토막토막 내서 교문에다가 머리를 걸어놓는다는 둥, 아니면 손가락도 아주 입으로 담기 흉악한 그런 이제 살인을 저질러요. 여러분들도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아무튼 그 신문들을 뒤져보면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였고 그 다음에 버스를 납치를 해가지고 버스 한 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중학생이랑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범죄들을 저지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게 청소년 비행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 의견 중에는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너무 일부
일부분을 보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일부분이다.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상 범죄, 형법으로 처리된 범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증가했다가 어떤 때는 좀 감소했다가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절도범이 증가하면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절도범 단속을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하면 또 범죄가 또 좀 이렇게 저하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 아유카와 준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론 청소년을 검거를 많이 하면 많이 잡히는 건 당연하다. 이제 어떤 시즌이 되어서 막 일본에선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들이 막 없어져요. 근데 주로 자전거가 없어지는 걸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잡혀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 뜯어가지고 타서 타고 가서 어디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전거를 그 절도범이죠. 그런 절도에 관한 단속이 심해지면 청소년 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훅 막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절도범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또 그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범죄 그 양적으로 범죄 수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좀 심각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절도범의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흉악범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다른 청소년, 미국의 청소년, 한국의 청소년, 중국의 청소년,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청소년들의 그런 그 범죄, 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소년 범죄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제 내놓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일본의 청소년 범죄는 그 당시 굉장히 심각했어요. 범죄라는 거는 어떤 사회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쵸? 인간은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범죄를 일으키는 게 좀 적겠지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동물끼리 만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회는 어디서든지 범죄는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한 대 때렸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훔쳤어. 내지는 제가 나를 때려서 내가 죽을 지경에 놓였어. 그러다 내가 쟤를 먼저 때리다 보니까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야. 범죄에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기 마련인데, 범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일본의 청소년 범죄는 그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왜 죽였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게 이유의 많은 이유를 차지했어요. 그냥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성을 상실한 거죠. 그쵸? 이성이라는 게, 감정도 없는 거죠. 그쵸? 미워 제가, 내지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지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친구도 그냥 해보고 싶어서예요. 고양이를 죽였더니 이렇게 죽더라. 그래서 쟤도 죽여보고 싶었다. 이런 게 이유가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폭력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일본에서 발달 심리, 임상 심리학을 이제 하다가 발달 심리에 관한 조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는, 폭력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한국 사회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회에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게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로 보도되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는 한 2000년대, 1990년대 이 당시에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사건은 한국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1년에 거의 500여 건?
그런 그 폭력에 대한 그 수준,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어떤 폭력을 얼마만큼의 폭력이냐에 따라서 좀 폭력의 심각성이 뭐 심각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좀 다양하지만 어쨌든 통계로 볼 때는 한 500여 건씩. 그래서 보니까는 하루에 뭐 몇십 명의 교사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폭력을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일단은 뭐, 물론 학생이 교사를 뭐 때렸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니라 그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쵸?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폭력성 이런 게 좀 통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형사 사건화 된 거니까 결국은 폭력이라는 게 옛날 사회에서는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서요. 일단 학교 교내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금방 경찰을 부른다면서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몇 퍼센트나 또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단 학생과 학생이 싸워도 경찰이 오고, 뭐, 선생님과 학생이 싸워도 싸운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폭력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바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접수가 되는 거예요. 폭력 사건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아주 흔하다라고 할 수 있지. 오늘날에 있어서도 2000년도 초반, 뭐 1990년도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한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사건은 월등히 한국보다 일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 청소년 그 범죄 이런 것들을 왜 그럼 교육적인 문제로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지 이런 인성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그 청소년 범죄 이런 심각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다 교육으로 이제 그 책임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그럼 도대체 중학교 2학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중학교 2학년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실시하게 된 게 무도교육이에요. 무도교육. 무사도 정신으로 일본인들을 좀 인성을 단련시켜서 과연 무도교육으로 이런 인성이 다져질까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무도교육이고, 그래서 2008년부터 무도교육이 어땠어요? 필수 과목화 됐죠. 일본 중학교 2학년의 체육과로 무도교육이 필수 과목화 돼서 나중에 아베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도교육에서 총검술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청소년 비행도 교육 문제의 하나로 일본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이렇게 회자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심각성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일본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좀 많이 들여다 보였나요?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일본 얘기를 했지만 간간히 중간중간에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 그거는 좀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일본의 그 사회 문제,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은 어떤가를 비교를 해볼 때 역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런 게 이제 그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일본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